안녕하세요. 어느새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환절기에는 지병을 갖고 계시던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계절이라서 걱정이 되네요. 저도 환절기 무렵에 저희 친정 엄마와 시아버지를 떠나보내드린 일이 있거든요. 우선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 된 주부이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집에서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여기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재밌게 듣고 있어요. 저는 동화책에 사파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회사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남편과는 프리랜서로 전업을 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제가 참여한 동화책의 출판사 직원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몇 번 동화 컨셉과 맞는 사파를 그리기 위해서 미팅을 갖고 일에 관련해서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다 끝나고 나서도 남편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그때 남편이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됐었어요. 같이 일을 하면서 배려심도 많고 따뜻한 성정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저도 호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남편이 고백을 해줘서 사실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동생 둘에 여동생 하나를 둔 첫째 딸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연애를 할 때에도 저에게 칭얼대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연애에 지쳐있던 때에 만난 남편은 저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제가 평생 들여온 버릇대로 남편을 먼저 챙기려고 하면 남편은 그런 저에게 자상한 말을 해줬습니다. 수정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넌 항상 너보다 남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너 자신을 좀 더 사랑해봐.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너무 고맙고 기뻤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고민이 생기면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남편이 언제나 든든했어요. 그렇게 언제나 변함없이 제 옆을 지켜주던 그 사람과 저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동생들이 많았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5살 위에 형 하나만 두고 있어요. 아주머님은 결혼을 해서 유치원생 아이도 기르고 있었어요. 제 결혼식에서 만난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말 푸근한 인상으로 웃으며 저희 결혼을 축하해 줬습니다. 우리 진일이가 이제야 장가를 가는구나. 재수씨 고마워요. 우리 진일이랑 잘 살아요. 네, 아주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아주버님 옆에 있던 형님도 사람 좋은 웃음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곱다. 웨딩드레스 잘 골랐네. 동서,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혼자 며느리로 있어서 외로웠는데 너무 잘 됐다. 그때는 형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원체 인상이 좋았거든요.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나중에 형님 덕에 뼈저리게 깨닫게 됐었네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서울 마포 쪽에 대출 껴서 아파트를 매매하고 신혼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집을 사주시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저희 힘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어요. 시부모님은 종로의 고급 빌라에 살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교수로 일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고 전업주부로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소녀처럼 맑은 분이세요. 평생 일을 하시면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셨을 텐데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고 믿는 분이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대쪽 같은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항상 원칙을 중시하고 남에게 해가 될 일은 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시아버님이 저희가 결혼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새벽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놀라서 전화를 받았어요. 진일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밤에 미안한데
시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무슨 일이 났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너희 시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지금 의식이 없어. 네? 병원이 어딘데요? 제가 진일실 깨워서 바로 갈게요. 어머니 금방 갈게요. 아버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중환자실 앞에서 울고 계셨어요. 저희는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건데 그 새벽이라서 조금 늦게 발견하신 것 같네요. 현재 의식은 없으시고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것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잠이나 퍼자다가. 여보. 어머니 탓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내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말을 하면 듣고 계실 수도 있다고 해서 남편과 저는 자주 병원에 가서 시아버님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시아버님도 시아버님이지만 혼자 밥도 잘 챙겨 드시지 못하고 병원에서 거의 사시다시피 하는 시어머니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오는 일도 받지 않고 저도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억지로 저희 집에 모시고 와서 식사도 차려드리고 따뜻한 차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시려고 하는 걸 쪽잠이라도 주무시게 했어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잔 거냐? 이럴 때가 아닌데 얼른 병원 가봐야겠어. 어머님, 아버님 지키시려면 어머님이 기운 내셔야 해요. 잘 드시고 잘 주무세요. 내가 무슨 염치로 그렇게 하니? 미안해서 못한다. 어머니, 아버님이 쓰러지신 건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우리 새아가가 못난 시애미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나는 모든 게 내 잘못 같아. 일단 나 가봐야겠어. 넌 쉬고 있어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자신을 혹사하면서 시아버님을 간병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이래저래 부모님 걱정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아주머님과 형님은 아버님이 쓰러지신 다음날 잠깐 병원에 얼굴을 비추고 그 이후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가끔씩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님이 어쩌고 계신지를 물었어요. 내가 요즘에 일 때문에 바빠서 병원에는 자주 못 가는데 재수씨 고생하는 거 알아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아주버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걱정이죠. 그래요.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와이프도 자주 가죠? 내가 가라고 말은 해놨는데. 네, 오시죠. 저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병원에 가고 있다고 말하는 모양이었어요. 거기다 대고 제가 안 오신다고 왜 안 오시냐는 말을 하면 형님이 곤란해지실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괜한 걱정이었죠. 아무튼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나서 아버님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나빠져만 갔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벚꽃이 피고 질 무렵에 아버님은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거의 실신할 정도로 울고 계셨고 남편과 제가 상조회사에 전화를 해서 장례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지방에 출장을 가셨다가 부랴부랴 오시느라 그랬다고 쳐도 형님은 저희가 장례식장을 마련하고 나서야 뒤늦게 도착해서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니보다 더 크게 대성통곡을 했어요. 너무 과하다 싶게 말이에요. 아이고 아버님, 왜 이렇게 일찍 가셨어요? 어머님, 어떻게 해요? 아버님 너무 안 됐어요. 어머님. 힘없이 울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형님을 오히려 위로해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형님은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장례식장에 진득히 있지 못하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급기야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못 걷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아휴, 나 못 걷겠어. 발목이 아무래도 부러진 것 같아. 아이고, 내 다리.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우리 남편 회사분들 오신다고 했는데. 동서는 여기 있어야 할 것 같고, 도련님이 나 좀 병원에 실어다 주면 안 될까?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알겠다고 하고 형님을 모시고 근처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형님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갖게 됐어요. 1시간 뒤에 형님은 발목에 보호대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저도 아버님 장례를 치르며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발목을 다쳤다는 핑계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니 형님의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애써 외면한 채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그리고 발인을 하러 갔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생전에 정정하셨던 시아버님 모습도 생각이 나고 대학 때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에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저희 아버지도 올라오셔서 우는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렇게 발인까지 마치고 아버님을 수목장 해드린 후에 저희는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본인들이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유, 동서랑 서방님 고생하셨는데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저희가 어머님 댁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가는 길에 모셔드려도 되는데. 당시에 경기도에 살던 형님보다 저희가 시어머니 댁과 가까워서 당연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저를 노려보더니 애써 침착하게 본인이 모셔다 드린다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어머님한테 할 이야기도 있고. 아,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제가 내일 찾아뵐게요. 그래, 우리 새아가 고생 많았어. 근데 나 그 사람 없는 집에 혼자 있기 싫구나. 시어머니의 말씀에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어머니 댁에서 잘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차에 타세요. 그때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무튼 그날은 저도 많이 피곤했고 남편도 피곤한 상태여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때쯤에 시어머니 댁에 갔어요. 형님은 그제서야 일어났는지 부시시한 얼굴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일찍 왔네? 어머님은요? 어머님 방에 계시겠지. 내가 어제 피곤해서 너무 많이 잤네. 저는 어머니 방으로 인사를 하러 갔고 어머니는 아버님 사진을 들고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달래드리고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제가 밥을 차리려고 하자 형님이 말했습니다. 귀찮게 무슨 밥을 해. 그냥 배달시켜 먹자. 그래도 되죠, 서방님? 형님, 어머님 제대로 드시지도 못해서 자극적인 배달 음식 드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형님 다리도 아프신데 그냥 계세요. 제가 차릴게요. 그래? 그럼 난 좀 더 자다가 나올게.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서 저는 남편 도움을 받으며 식사를 차렸습니다. 밥을 다 하고 나서야 배가 고프다며 나오는 형님이 얄밉더라고요. 근데 아주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회사 갔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와, 맛있겠다. 동서 요리 좀 하나 보네. 형님은 그 와중에 밥을 2그릇이나 먹어치우더라고요. 걱정했는데 어머니께서도 밥을 반 그릇 정도 드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차와 과일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내가 동서랑 서방님한테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그게
어머님이랑 우리 합치기로 했어. 이 집 팔고 서초동으로 이사 갈 거야. 네? 서초동이요? 응, 거기가 살기 좋아. 우리 아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갈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이 집에서 혼자 못 사시겠다고 하니까 이참에 내가 모시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고 하루 뒤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 같았어요. 어머님도 그러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군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와서 생각을 해보니 부조금 받은 걸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여보, 근데 아버님 장례식에 들어온 부조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님 제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당신네 회사 사람들도 많이 왔잖아. 그거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게 형수님이 집 사려면 이것저것 필요한 거 많다고 본인이 어머니 모시는 거니까 그 돈 보태서 쓰겠다고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뭐? 참나. 어머님 외로우실 텐데 형수님이 어머님이랑 같이 살겠다고 나서는 걸 어쩌겠어. 고맙게 생각해야지. 형님은 잽싸게 부조금까지 가져갔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 지 3개월 만에 바로 형님네는 경기도에서 살던 아파트를 빼고 어머님이 살던 고급 빌라도 처분한 후에 서초동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간 후에는 저희를 초대하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어요. 초대도 하지 않는데 찾아가기도 뭐해서 전화로만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쯤에는 미뤄뒀던 일들을 하느라 집에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님과 통화를 했을 때 어머님이 이사한 집이 넓고 좋다고 말씀하셔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댁과 함께 지낸 지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어머님이 저희 집에 반찬을 주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그래, 수정아. 나 오늘 너희 집 가도 되니? 그럼요. 너 바쁜데 괜히 신경 쓰일까봐.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어머님 오랜만에 뵙고 싶어요. 제가 한번 가야 되는데 형님이 오라고 안 하셔서. 그래.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내가 반찬 좀 해서 가려고 하는데. 반찬이요? 괜찮아요. 아니야. 너 잡채 좋아하지? 오늘 잡채 좀 해야 돼서 잡채랑 고추장아찌랑 이것저것 가지고 갈게. 이따 저녁쯤에 간다. 네, 어머님. 조심히 오세요. 저는 오랜만에 어머님을 뵐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님 오시면 드실 과일과 디저트들을 사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남편도 퇴근한 시간에 어머니께서 저희 집 현관벨을 누르셨어요. 부쩍 여윈 모습이라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어머니께서 가지고 오신 짐들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너희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식사는 하셨어요? 왜 이렇게 여유셨어요? 잘 챙겨 드셔야죠. 안 드시는 건 아니죠? 그게 요즘 통 입맛도 없고 요리하다 보면 밥 먹을 때 입에 잘 안 들어가더라. 어머님이 요리를 하세요? 형님이 안 하시고요? 아니야.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그날 저녁에 어머님이 가지고 오신 반찬과 제가 해둔 국을 차려서 식사를 했어요. 어머님께서 밥을 잘 드시더라고요. 아마도 저희 집에 오셔서 편한 마음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차와 디저트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형은 요즘도 출장 많이 가죠? 너희 형은 매일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드네. 어머니, 서초동에서 지내기는 괜찮으세요? 그렇지 뭐. 아무래도 내가 살던 동네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직도 낯설고 밖에 나가면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좀 그래. 그래요? 형수님은 잘 지내시죠? 걔는 걔 나름대로 많이 바쁜 것 같더라.
어머님은 뭔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말을 삼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 집에서 자고 가도 되냐? 시간도 늦었고. 그런 어머니에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저야 완전 좋죠. 그래, 그럼 신세 좀 지자. 이불만 깔아줘. 너희도 이제 가서 쉬고. 피곤하신 모양이네요. 네, 제가 빨리 이불 꺼내서 깔아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10시가 지났는데도 어머님이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살짝 방문을 열어보니 곤히 잠이 들어 계셔서 억지로 깨워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시쯤에 어머님 핸드폰에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님은 허둥지둥 방 밖으로 나오셔서 서초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나 좀 깨우지 그랬니? 나 얼른 가봐야겠어. 왜요, 어머님? 점심 식사도 하시고 천천히 가시죠. 안 돼, 지금 야단 났어. 얼른 가볼게. 또 올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시어머니는 일어나자마자 뭐가 그리 급하신지 제가 불러드린 택시를 타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서초동에 잘 도착하셨는지 전화를 드렸어요. 한참 받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수정아, 전화했었니? 네, 어머니. 잘 도착하셨죠? 도착해서 이것저것 일 좀 하고 이제야 한숨 돌리고 있어. 너희 집에 또 가고 싶네. 어머니, 형님 댁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어머님, 저희 집 오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집에서 일해서 거의 집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될까? 그럼 나 이따 저녁에 또 갈까? 네, 어머니, 오세요. 시어머니는 저녁이 되어서 짐을 한 보따리 들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나 여기서 좀 지내려고. 그래도 되니? 아이고, 그럼요. 편하게 지내세요. 고마워. 내 마음 이해해주는 건 우리 수정이밖에 없다. 왜요, 어머니? 든든한 두 아들도 계시고 형님도 계시잖아요. 아들들은 그렇다고 치고. 아휴, 말을 말자. 그렇게 또 말을 채 잊지 못하셔서 저는 언젠가 날을 잡아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식사를 잘 하시고 텔레비전도 보시면서 저희와 즐거운 저녁을 보내고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늦잠을 자고 일어나셔서 허둥지둥 가려고 하시는 걸 제가 붙잡았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하세요? 점심 식사 같이 하고 늦게 가세요. 아니야, 나 지금 큰일 났어. 가서 할 일도 있고. 무슨 할 일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승준이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네? 그걸 어머니가 왜 하세요? 제 말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물을 쏟아내셔서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급하게 티슈를 꺼내다가 드리면서 시어머니가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수정아, 난 너무 힘들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다 말씀해 보세요. 첫째 며느리가 나를 완전히 식모 취급한다. 그 집에서 살면서 나 매일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 첫째한테 얘기하려고 해도 걔가 워낙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 나 매일 눈칫밥 먹으면서 산다. 내가 지은 밥 내 입으로 제대로 넘기지도 못해. 내가 뭘 먹으면 소리 난다고 짜증을 내지 않겠니? 그게 정말이에요? 형님 정말 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내고 식사를 하신다고. 그리고 형님이 있는데 어머니가 왜 그런 사소한 집안일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형님은 대체 뭐 하는데요? 사교 모임 다니는 것 같은데 뭐 그 동네 애 엄마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면서 애 교육 문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바쁘다고 하기는 하더라. 아니,
승준이 이제 7살인데 무슨... 어머니, 저한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일하고 바쁜데 괜히 걱정 끼칠까봐 나 혼자 삭히고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희 집 와서 쉬니까 너무 편하더라.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니?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겠다면서 집까지 이사를 해서 저는 잘 지내실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형님은 본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신다고 한 거였던 겁니다. 겉으로만 효부인 척을 하고 속은 아주 추악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마냥 울고만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화도 났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저희 집에 계세요. 형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아니야. 안 가면 또 야단 날 거야. 가야지. 어머니, 지금 가시면 저 어머니 안 볼 거예요. 형님한테는 제가 전화할 테니까 점심 드시고 좀 쉬고 계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붙잡아 두고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전화 잘했다. 어머니 거기 계시지? 왜 내 전화를 안 받으셔? 얼른 오시라고 해. 어머님, 저희 집에서 며칠 더 쉬다가 갈 거예요. 뭐? 안 되는데? 왜요? 왜 안 되는데요? 그게 내가 바빠서 애를 좀 데리고 오셔야 할 텐데. 형님 하시는 일 없잖아요. 애는 형님이 데리고 오세요. 어머니가 많이 피곤해 하셔서 좀 쉬게 해드리려고요. 동서는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뭐 어머니 구박이라도 한 것 마냥. 그럼 아니에요? 동서, 일단 나 승준이 데리러 가야 하니까 끊을게. 형님의 뻔뻔한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습관처럼 저희 집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도와서 밥을 차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방으로 들어가셔서 잠을 청하셨어요. 평소에 얼마나 가시방석에 앉은 듯이 불안하게 사셨으면 저러실까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한 남편을 기다려서 저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 말했어요. 남편도 저만큼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 형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아주버님은 출장 가시고 바쁘셔서 집안 사정을 모르고 계신 모양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 그 집에서 계속 지내시다가는 병나실 것 같아. 아주버님한테 당신이 연락해서 시간 되실 때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해.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휴, 속상해. 그래, 알았어. 내가 내일 바로 형한테 전화할게. 그리고 그 주 주말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오기로 하셨어요. 저는 그날을 벼르고 기다렸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밥도 잘 드시고 저와 함께 산책도 다니면서 야위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에 살이 붙으셨어요.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시면서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형님에 대한 분노가 점점 더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오시기로 한 주말이 됐고 저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걸 제가 혼자서 다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조금 거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돼서 아주버님과 형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남편이 문을 열어줬고 아주버님이 선물 보따리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야, 너희 집 처음 와보는 것 같네. 재수씨, 잘 지냈어요? 아니요. 네? 시장하시죠? 일단 오셔서 식사하세요. 형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형님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형님은 또 안면몰수하고 사람 좋은 척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역겹던지요. 그리고 주방에 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내가 좀 일찍 올 걸 그랬네. 뭘 이렇게 많이 했어? 몰랐는데 동서 요리 솜씨가 대단하구나. 왜요? 요리 잘하는 거 보니까 형님 댁에 데리고 가서 식모살이라도 시키고 싶으세요? 요즘 어머니 안 계셔서 힘드셨죠? 제가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러는 이유를 알고 있어서 그저 아무 말도 없었는데 아주머님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형님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저를 노려보며 한마디 하려고 폼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께서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하셨어요. 내가 미안해. 승준이도 데리고 가고 밥도 하고 내가 둘째 내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첫째 며느라가 나 때문에 화 많이 났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형님은 아주머님과 제 남편을 돌아보더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보면 제가 어머니 엄청 부려먹은 줄 알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형님을 보고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파마 머리를 묶지도 않고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 머리조차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단숨에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머리가 너무 기셨다. 머리 좀 자르셔야겠어요. 머리 묶게 끈이라도 좀 드릴까요? 아파. 왜 이래? 놔! 그렇게 소리치는 형님의 머리카락을 저는 더 바짝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부려먹으시더니 머리할 시간은 있으셨나 보네. 동서, 정말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그제서야 남편과 아주머님이 와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말려도 손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동서, 뭔가 오해하나 본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뭘 하셨다고 그래? 내가 잘 모시고 계셨는데. 형님이 잘 모시고 계셨으면 어머니가 저희 집 와서 서초동 가기 싫다고 그러시겠어요? 다 들었어요, 저. 그러자 아주버님이 저더러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수씨, 우선 이거 놓고 나한테 다 털어놔봐요. 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손을 놨고 손에 형님의 머리카락이 잔뜩 뽑혀져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을 쓰레기통에 버린 후에 어머니를 달래드렸어요. 그리고 아주머님에게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모조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동안 아주버님은 화도 냈다가 형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모시고 살면서 일한다고 신경도 못 쓰고. 당신, 거기 서서 뭐해? 얼른 와서 빌지 않고. 아주버님의 으름장에 몸까지 들썩이면서 깜짝 놀란 형님은 바로 쪼르르 달려오더니 시어머니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승준이 걱정해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실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핑계 대실 일이에요?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도 모자랄 판에 형님은 어쩜 그렇게 뻔뻔하세요? 저희 집에 처음 오셨을 때 어머님 모습이 어땠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야위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내내 시계만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형님 오자마자 어머니 형님 눈치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다 말씀하지 않으신 뭔가가 있겠죠. 정말 너무하세요. 사과 제대로 하세요. 제가 그렇게 외치자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엎드려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어머니는 그런 형님에게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다 토해내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남편도 잃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너 정말 무서운 애야. 난 서초동 돌아가서 너랑 같이 살기 싫어. 평생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고 살고 싶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아주버님도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옆에서 같이 시어머니에게 사죄를 드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이 사람이 그럴 줄은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서초동 집을 빼든 뭘 하든 해서 내가 너희 집 살 때 보탠 돈 돌려다오. 나는 둘째네 근처에서 혼자 살고 싶어. 그리고 첫째 며느리는 명절 외엔 보고 싶지도 않다. 그래도 승준이는 보고 싶으니까. 그 말을 듣고 형님이 고개를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 아파트 벌써 시세 많이 올랐어요. 그냥 팔기는 아까워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 잘 모시고 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는 아직도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구나. 인간의 도리라는 건 하나도 모르지?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대답하셨고 아주버님이 형님의 입을 틀어막는 신용을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그렇게 할게요. 당장 아파트 내놓고 팔리면 어머니가 집 팔아서 주신 돈 다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마포 근처에 좋은 곳으로 아파트 구해드릴게요. 진이라, 재수씨, 걱정시켜서 정말 미안해. 형이 무슨 죄가 있겠어.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무튼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바로 해드렸으면 좋겠네. 그래, 알았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당신,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 나랑 부동산 가자. 여보, 그건 좀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일어나!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른 후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가시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시더니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며느라, 나는 너희 근처에서 살고 싶은데 그래도 되니? 부담되게는 안 할게. 너희 이제 곧 아이도 낳아야 되고 내가 애 봐주고 그러고 싶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도 부담 안 돼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근처로 오셔서 저랑 같이 앞으로 잘 지내봐요. 고마워. 고맙다.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 덕에 그 지옥 같은 데서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로 바로 아주버님은 서초동 아파트를 정리하시고 어머니에게 마포 쪽에 새로 지은 좋은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매매하셨어요. 남은 잔금도 어머니에게 모두 드렸습니다. 형님은 기어코 서초동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살았어요. 대출금을 갚느라 형님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 때문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어머니와 만나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동네 산책도 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했고 시어머니께서 제게 없는 친정어머니처럼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낳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던 저를 도와서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서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애가 지 엄마 닮아서 어찌나 착하고 귀여운지. 아이고, 우리 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손녀. 어머니, 그렇게 예쁘세요? 그럼 내가 얘 대신에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사랑스러운데. 에이, 어머니는 무슨 그런 말씀을.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랑 함께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아셨죠? 말 나온 김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매년 저랑 같이 받으러 다니세요. 그래, 알았어. 내 생각해주는 건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밖에 없다니까.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흐르고 저희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딸이 할머니를 엄청 좋아해요. 어머니도 건강하게 취미 생활도 하시고 친구들도 사귀셔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못된 형님은 명절 때만 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서초동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주버님의 불호령으로 결국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아파트를 매입 후에 그곳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학군 따질 정도로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형님 아들은 지금은 형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청소년기에 반항을 심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대학도 가지 않고 군대에 가버렸습니다. 전역하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 생각한다고 공부하라느니 잔소리하고 닥달해봤자 본인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시조카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형님한테 휘둘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시거든요. 어머니, 듣고 계시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지내시고 저랑 진일 씨랑 우리 딸 서아랑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날씨도 좋은데 이번 주말에 가평으로 놀러 가요. 어머니, 사랑합니다.